1984 조지 오웰. 2. 윈스턴은 문고리를 잡고서야 일기장을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글씨가 문 쪽에서도 훤히 보였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잉크가 마르지 않는 페이지를 덮어 크림색 노트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문을 열었다. 순간 나른한 안도감이 그의 몸을 감쌌다. 꾀지지한 몰골에 핏기조차 없는 여자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성글고 얼음은 주름살 투성이었다. 동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건너와서 부엌 싱크대를 좀 봐주시겠어요? 파이프가 막힌 것 같은데. 여자가 속상한 듯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같은 층의 옆집에 살고 있는 파슨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30살쯤 되었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굴 주름살에는 때까지 끼인 것 같았다. 윈스턴은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그 같은 사소한 수리 작업은 거의 매일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었다. 승리 맨션은 193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낡은 건물이었다. 천정과 벽에는 횟가루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수도관은 얼때마다 터졌으며 지붕은 눈만 오곤 새고 냈다. 게다가 난방장치는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아예 잠가두거나 사용하더라도 스팀은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것들의 수리는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 멀리 떨어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창문 하나 고치는데도 2년은 좋게 걸린다. 하필 이런 때 톰이 집에 없지 뭐예요. 파슨스 부인이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슨스의 방은 윈스턴의 방보다 컸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중충했다. 그런데다 마치 커다란 맹수들이 휩쓸고 지나간 듯 모든 것이 어질러져 있어서 어수선했다. 바닥에는 하키스틱, 권투장갑, 터진 축구공 같은 운동용구들과 땀에 젖은 채 뒤집힌 운동복 등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더러운 접시들과 너덜너덜한 운동 관련 서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청년 연맹과 스파이단의 깃발과 함께 빅브라더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건물 전체에서 늘 풍기는 양배추 삶는 냄새에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약한 땀내까지 더하여 코를 찔렀다. 땀내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남긴 것이다. 옆방에서 누군가 빗과 휴지 조각을 흔들며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군악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애들이에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았죠, 물론. 신경이 쓰이는 듯 파슨스 부인이 그쪽 문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는 버릇이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더럽고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어 양배추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윈스턴은 쭈그리고 앉아서 파이프의 이음새를 점검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손을 놀리는 일을 싫어했다. 몸을 구부리면 늘 기침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었다. 파슨스 부인이 그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계속 말했다. 물론 톰이 집에 있으면 단박에 고쳤을 거예요. 그이는 이런 일이라면 아주 좋아하죠. 손재주도 있고요. 파슨스는 윈스턴과 함께 진리부에 근무하는 동료였다. 그는 뚱뚱하면서도 활동적이었는데
바보처럼 어리석은 데다 맹목적인 열성분자였다. 당의 안정성은 사상경찰보다 이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류의 인간들에 의해 유지되는 셈이었다. 파슨스는 35살 때 본의 아니게 청년연맹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연맹에 가입하기 전에는 규정 연한을 넘겨 1년 동안이나 스파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진리부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하급 자리에 채용되었지만 그 반면에 체육위원회라던가 단체 행군, 시위, 저축운동,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각종 위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다. 파슨스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지난 4년 동안 저녁마다 공회당에 나갔다고 은근히 뻐기곤 했다. 그런데 그는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기려다 하듯이 어디를 가든 지독한 땀내를 풍겼고 그 냄새는 그가 빠져나간 후에도 여전히 코를 찔렀다. 스패너 있어요? 윈스턴이 오가난 이음새의 나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스패너요?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들이 파슨스 부인이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울리더니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가면서 소란을 피웠다. 파슨스 부인이 스패너를 가지고 왔다. 윈스턴은 물을 빼내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파이프를 막고 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꺼냈다. 그러고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손들아! 사나운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귀엽고 야무지게 생긴 9살짜리 사내아이가 테이블 뒤에서 불쑥 나오며 장난감 권총으로 그를 위협했다. 그보다 2살쯤 어린 여자아이도 나무토막을 들고 제 오빠 흉내를 냈다. 두 꼬마는 스파이단 제복인 푸른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은 데다 붉은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윈스턴은 머리 위로 손을 들었지만 기분이 영 깨름칙했다. 사내아이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당돌해서 전혀 장난 같지 않았다. 너는 반역자야. 사상범이라고. 너는 유라시아의 스파이야. 너를 총살해버리겠다. 없애버릴 테다. 소금광산으로 보내버리겠다. 사내아이가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두 꼬마는 벼랑간 윈스턴 주위를 껑충껑충 뛰면서 반역자, 사상범 하고 외쳤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제 오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마치 이 다음에 다 잘하면 사람을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들이 날뛰는 것 같아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사내아이의 눈에는 한치의 틈도 없는 잔혹성이, 윈스턴을 발로 차고 마구 때리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커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질이 엿보였다. 녀석이 들고 있는 권총이 진짜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파슨스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윈스턴과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기에 바빴다. 거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 주름살에는 정말로 때가 끼어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군요. 교수형 구경을 못 가는 게 불만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데리고 가지 못해요. 톰은 톰대로 그 시간에는 못 올 거고 말이에요. 부인이 말했다. 왜 우리는 교수형 구경 안 가는 거야? 소년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교수형 보고 싶어. 교수형 보고 싶단 말이야. 여자아이가 깡충깡충 뛰며 보챘다. 윈스턴은 그날 저녁 공원에서 유라시아의 포로 몇 명이 전범으로 교수형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런 일은 한 달에 한 번쯤 있는 일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늘 그 광경을 보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윈스턴은 파슨스 부인 곁을 떠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6걸음도 채 못 가서
그는 무언가에 목덜미를 세게 얻어맞았다. 마치 벌겋게 달군 철사로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는 재빨리 돌아섰다. 파슨스 부인이 그녀의 아들을 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녀석은 고무총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있었다. 문이 닫힐 때 사내아이가 골드스타인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간 윈스턴에게 강한 충격을 준 것은 그 어머니의 잿빛 얼굴에 나타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윈스턴은 재빨리 텔레스크린을 지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목덜미를 문질렀다.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던 음악은 그쳐 있었다. 그 대신 딱딱 끊어지는 군대식 말투의 흥분된 목소리가 방금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 사이에 정박한 새로운 유동 요새의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저 가엾은 여자는 아이들 때문에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겠군 하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1, 2년 후면 그 아이들은 이단의 낌새를 찾으려고 어머니를 밤낮으로 감시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무섭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스파이단 같은 조직이다. 스파이단은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소야만인으로 개조하여 당의 강령에 조금이라도 반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반발하기는커녕 당과 당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군가, 행진, 깃발, 등산, 모의총 훈련, 슬로건 복창, 빅브라더 숭배.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일종의 영광스러운 놀이였다. 아이들의 잔인성은 국가의 적과 외국인을 비롯하여 반역자, 파업자, 사상범에게 향하고 있었다. 30살 이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고자질하는 아이가 부모의 대화에서 어떤 위험한 말을 슬쩍 엿듣고는 사상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타임스에 실리기 때문이었다. 고무총에 맞아 얼얼하던 목덜미의 통증은 가라앉았다. 윈스턴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는 일기에 쓸 것이 더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오브라이언을 다시 떠올렸다. 몇 년 전, 정확히 얼마나 됐을까? 아마 7년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깜깜한 방 안을 걷는 꿈을 꾸었다. 근데 그가 걸을 때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조롭게 들렸는데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그저 평이하게 짓거리는 말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때 꿈속에서는 그 말이 별로 인상 깊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가 오브라이언을 처음 본 것이 그 꿈을 꾸기 전인지 후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 꿈속의 목소리가 오브라이언의 것이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말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었던 것이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자기 편인지 적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오늘 아침 눈이 마주치고 난 후에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자기 편인지 적인지를 가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우정이나 당원의 동지애보다 더 중요한 이해심으로 맺어진 사이였다. 오브라이언은 분명히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 라고 말했다. 윈스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말대로 될 것이라는 것만 확신이 설 뿐이었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맑고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가 침울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리고 이내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방금 말라바 전서에서 들어온 긴급 뉴스입니다. 우리 군대가 남인도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전투로 인해 머지않아 전쟁이 종식되리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뉴스를 마치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겠군. 윈스턴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유라시아 군대를 잔인하게 전멸시켰다는 상세한 보도와 함께 엄청난 사살자와 포로의 숫자가 나열된 뒤 다음 주부터 초콜릿 배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윈스턴은 다시 트림을 했다. 술이 깨면서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줄어든 초콜릿 배급에 대한 미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벼랑간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이런 때는 모두가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텔레스크린이 감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오세아니아 그대를 위해가 끝나자 경음악이 흘러나왔다. 윈스턴은 창가로 가서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섰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면서 맑았다. 어딘가 먼 곳에서 로켓 폭탄이 폭발하는 둔중한 소리가 들렸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2, 30개씩이나 폭탄이 런던에 떨어졌다. 거리 저쪽에서 찢어진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여 영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영사. 영사의 신성한 강령, 신어, 이중사고, 과거의 무상함. 윈스턴은 마치 기괴한 세계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어 길을 잃은 채 깊은 바닷속 숲을 헤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혼자였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을까? 당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진리부의 하얀 건물에 나붙은 세 가지 슬로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는 25센트짜리 동전 한 입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거기에도 조그만 글씨로 똑같은 슬로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빅브라더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동전에 있는 빅브라더의 눈마저 그를 노려보았다. 빅브라더의 눈은 동전, 우표, 책 표지, 깃발, 포스터, 담뱃값 등 그 어디에나 있었다. 늘 그 눈이 감시를 하고 그 목소리가 보이했다.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목욕할 때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든 상관없었다. 빅브라더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몇 입방 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 자기 자신이란 것은 없었다. 태양의 위치가 바뀌자 진리부의 수많은 창문에는 더 이상 햇빛이 비치지 않았다. 창문이 마치 요새의 총구멍처럼 으스스하게 보였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건물을 보노라니 가슴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수천 개의 로켓 폭탄을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을 듯했다. 윈스턴은 과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아니면 가상의 세대를 위해서인가? 그의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무가 있을 뿐이었다. 일기는 제로 변할 것이고 그 자신은 어디론가 증발되어 버릴 것이다. 사상 경찰만이 그의 일기장을 없애기 전에 한번 읽어볼 것이다. 자신의 흔적도 사라지고 종이에 끼적거린 익명의 글마저
실물로 존재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미래에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텔레스크린이 14시를 알렸다. 10분 이내에 출발해야 한다. 14시 30분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희한하게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외로운 유령이었다. 어쨌거나 완곡하게 진실을 말하는 한 그 발언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후대의 인간에게 남겨줄 유산은 말을 들려주는 것보다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리라.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펜에 잉크를 묻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래를 향해, 과거를 향해. 사고가 자유롭고 저마다의 개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혼자 고독하게 살지 않는 시대를 향해. 진실이 존재하고 일단 이루어진 것은 없앨 수 없는 시대를 향해.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축복이 있기를. 윈스턴은 자신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상을 과감하게 체계화할 수 있을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 자체 속에 들어 있게 마련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상죄는 죽음을 수반하는 게 아니다. 사상죄는 죽음 그 자체이다.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이상 그로서는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했다. 오른손의 두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소한 실수이다. 냄새를 잘 맡는 사무실의 열성당원들이 왜 그가 점심시간에 글을 썼는지, 어째서 캐캐 묵은 구식펜을 사용했는지, 대체 무엇을 썼는지 의심할 것이고 급기야 당국에 슬그머니 일러 바칠 것이다. 그는 욕실에 가서 표면이 거칠거칠한 암갈색 비누로 주의 깊게 잉크를 지웠다. 살갗에 문지르면 마치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비누도 이런 때는 꽤 쓸모가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서랍 속에 넣었다. 숨겨보았자 소용없는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나중에 일기장이 발각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일기장 끝에 머리카락이라도 한 올 붙여두면 단박에 알 수 있을 일이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희뿌연 먼지 덩어리를 집어서 일기장의 겉장 한쪽 구석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만약 누군가 일기장을 움직이면 먼지 덩어리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